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박이 정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일까 의아해 할 수도 있거든요. 수박은 우리가 이게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데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음식은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박이 정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일까 의아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그냥 붉은색이지만 물이 주로 많기 때문에 물이 얼마만큼의 그 수박이 효과를 낼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수박은 우리가 이게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데 상당히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암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탈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조해지죠. 또 이제 심하면 막 입이 마르죠. 입안이 막 바삭바삭 마르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되면은 구내염이 같이 와서 음식을 씹어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맹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마시면은 헛구역질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박은 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맛이 있고, 또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맹물 마시는 것보다 물 보충하는 이런 개념으로 마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토마토처럼 수박 속에도 라이코펜,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수박 속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하나 찾아보면은 우리 국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트라는 이런 저널에 실린 논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박 속에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시트룰린은 우리 그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해독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또 면역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그런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이 수박 속에 들어있는 우리 시트룰린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에서 해독에 관여하는 이런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오르니틴, 그다음에 시툴린이라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사이클이 돌면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 시툴린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툴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기도 하고,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몸속에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독에 매우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빨간 부분 과육이잖아요. 과육을 뭐 많이 먹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있고 또 이노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껍질에 있는 하얀 부분, 별로 맛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이 부분은 그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얀 부분에 방금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시트룰린 성분이 매우 고농축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버리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항암 치료나 또 우리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몸이 막 붓잖아요. 무겁고 할 때 이런 하얀 수박의 겉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참기름이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하면은 그 좀 어떤 맛을 좀 느끼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차로 끓여서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독 작용 효과도 있고 또 독소를 빼는, 그다음에 부종을 빼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때 인제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혈당 조절에, 우리가 수박 속에 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과즙 속에 과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인제 칼륨을
많이 이제 섭취를 제한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신장이 나쁘면 칼륨이 잘 안 빠져나가죠. 수박 속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좀 나눠 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 꼭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변에 계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주치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한번 상담을 해 보고 드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칼슘은 언제 필요할까요? 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그렇게까지 칼슘의 필요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항 호르몬제를 많이 쓰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와요.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서 골다공증이 와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칼슘 보충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보충할 때는 마그네슘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비타민 D를 같이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칼슘은 뼈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칼슘하고 관계되는 암은 대장암이죠. 대장암은 칼슘의 보충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칼슘이 상당히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많은 이렇게 논문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칼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되게 칼슘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내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는 저는 어떤 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간접적인 방법,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방법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칼슘이 많은 것은 생선 종류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멸치 같은 거. 식물성으로는 야채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시금치라든지 이런 데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칼슘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되고, 칼슘은 암종별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크게 칼슘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암들도 많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을 위해서 사골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골 국물을 내서 이제 뼈를 고운 거잖아요. 뼈를 고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칼슘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또 그 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육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성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감안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뼈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골다공증 체크하는 게 T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점 몇, 어떤 분들 유방암 환자들 보면 4점 몇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뼈가 거의 스펀지처럼 돼 있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골이라 해서 무조건 먹지 마라, 또 아니면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심할 때는 먹어도 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다른 방법, 우리가 음식, 특히 이제 채식을 통해서 칼슘을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골을 무조건 먹지 마라, 먹으라고는 말을 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가능하면 채식이라든지 생선 종류에서 칼슘을 얻는 것을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암 환자에게 셀레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셀레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셀레늄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셀레늄 아주 고용량으로 쓰는 게 많아요. 제가 외국 유럽 같은 데 보니까 5,000에서 10,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가? 면역을 올리는 데 있어서 기능을 상당히 해요. 그거는 갑상선 기능을 높여줍니다. 갑상선 이 호르몬이 비활성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이 셀레늄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갑상선이 담당하는 기능이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미토콘드리아의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또 어때요? 싸우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을 쓰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지고, 또 셀레늄은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산화형이 활성형으로 바뀌는데도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포 자살을 시키는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또 셀레늄이 해요. 그리고 또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셀레늄은 아주 우리 몸 안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면역부터 해독, 그 다음에 항산화,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 조절하는 것까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셀레늄은 많은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셀레늄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몸 안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셀레늄이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어떤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몸 안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레노프로틴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셀레늄을 단독으로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 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우리 몸 안에 셀레늄이 들어와야 될 상황,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아주 조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근데 지금 내가 암에 걸렸어. 빨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셀레늄이 많이 필요해. 이럴 때는 음식만 가지고서는 셀레늄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이제 약으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약으로 쓸 때는 대개 이제 이 셀레늄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셀린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런 가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약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식품도 셀레노프로틴이고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재로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보면 셀레늄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경구용으로도 있고 주사로도 있고, 그래서 음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보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암을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내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셀레늄 수치가 낮더라. 이걸 가지고 내가 투여를 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일단은 혈중 농도가 높아야 돼요. 혈중 농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셀레늄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높으니까 셀레늄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혈중 농도만 가지고서 나한테 필요한 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없이 좀 섭취를 하는 게 면역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절하는 거, 항산화라든지 해독하는데 도움을 줘서 암 치료하는데,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일단은 셀레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브로콜리나 그 다음에 뭐 견과류, 그 다음에 이제 육류, 뭐 달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셀레늄이 우리가 암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서의 셀레늄은 그런 음식들로 보충이 되지만, 암이 이완된 상황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토양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토양에 셀레늄이 많은 토양이 있고 셀레늄이 없는 토양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화산토가 있는 곳이 셀레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재배한 채식은 뭐 브로콜리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셀레늄이 많은 토양에서 큰 경우에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지는데, 화산토가 별로 없고 그 셀레늄의 함유가 별로 없는 토양에서 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식물들도 셀레늄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살펴보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셀레늄이 많을 건가 적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암 4기 수술도 했고요. 항암 중인데요. 매번 구내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구내염 통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특히 세포독성 항암을 하게 되면 구내염이 필수적으로 따라오죠. 그리고 구내염이 오게 되면 음식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감각이 이상해지는 게 오죠. 그래서
오히려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반대로 이게 특히 짠맛을 원래 싱거운데도 아주 짜게 느끼고 그렇게 맵지도 않은데 아주 맵게 느끼는 2, 3 감각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구내염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게 구내염이 오는 것은 항암제에 의해서 점막 손상이 와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오라메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알보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게 소독해주는 개념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정말 이걸 쓰면 무조건 좋아지더라 그런 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권해줄 수 있다면은 산화질소를 한번 써보시는 거 저는 권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는 산화질소를 갖다가 농축된 산화질소를 가지고 좀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이 산화질소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빨리 염증이 상처가 낫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이게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산화질소가 도움이 되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약만 가지고서 다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물을 마시더라도 가능한 한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러면 시원한 물을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도 자극성이 적은 거,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이 아닌 좀 부드러운 음식, 이런 부분들을 먹어서 상처에 더 손상을 줘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화질소를 가지고 이걸 많이 구내염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혜라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암 환자가 육류, 고기 안 먹고 채식 위주 식단 하면서 운동으로 근육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만큼의 강도로 얼마나 운동을 해야? 근데 맞아요. 채식만 가지고 근육을 기르려면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육류만 가지고 근육을 기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서 내가 근육을 기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육을 기르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하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잘 안 길러져요. 근데 우리가 또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력은 기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산소 부족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부운동,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정확하니 얼마만큼의 시간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제가 권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한 40에서 50분 정도 하고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라고 얘기 권하거든요.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고기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 게 단백질로 만들잖아요. 재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많아야 된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데 식물에도 단백질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콩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견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양치, 채식이냐 육류냐 이런 개념보다도 가능한 우리 암 환자보다 채식을 위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채식만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했을 때는 약간의 육류를 하는데 육류, 그러니까는 육식 고기보다는 생선 종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근데 이게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하면서 운동을 안 하면 아무리 많이 먹고 해도 안 만들어지니까 운동을 근력 운동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의 근육을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익혀가지고 스스로 하거나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근력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근력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력이 늘어나야 우리 면역도 올라가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근력을 기르시는 게 좋겠고, 결론적으로 채식이냐 육류냐만 가지고 근육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유연숙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항암 중입니다. 천연 벌꿀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천연 벌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프로폴리스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프로폴리스하고 천연 벌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천연 벌꿀은 사실은 이게 과당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프로폴리스는 이 벌꿀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밀랍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프로폴리스하고 벌꿀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갈랑기닌이라는 성분이 유전자를 안정시키고, 그래서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프로폴리스에 있어요. 근데 천연 벌꿀은 이거 자체가 과당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오히려 과당이 많아서 이게 암세포가 하는 대사에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벌꿀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환자분들하고 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에 저도 대단히 보람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게 제가 또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의미도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